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68입니다. 평생 재래시장에서 생선 장사만 했죠. 손에 비린내가 밴 지 30년이나 됐어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아들만큼은 기죽지 않게 키워내겠다고 다짐했죠.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겨서 출장을 가야 해요.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 목소리에는 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결리죠. 하지만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알겠다. 언제까지야? 일주일 정도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는 미안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망설였어요. 아이들을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뭘 좋아하는지 알기도 어려워요. 그래도 가야겠더라고요. 혈육인데 어쩔 수 있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시장에서 입던 편한 옷들이에요. 거울을 보니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 보였죠.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이 생각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이 거리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버스에 올라타니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 괜히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집까지는 버스로 1시간 반이나 걸렸어요. 중간에 갈아타야 하는 것도 번거로웠죠. 창밖을 보니 높은 건물들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저희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아들이 이사 간 지 벌써 3년이나 됐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왔는데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어요. 아들이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뭘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회사 일이라고만 하죠.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는데 정말 크더라고요. 경비실에서 방문 신고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5층이라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동네 건물은 기껏해야 5층인데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니 어지러웠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사는 게 좋은 건가 싶었어요.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뭔가 불안하잖아요. 문을 누르니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보다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안으로 안내했지만 왠지 급해 보였어요. 뭔가 감추고 싶어 하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땐 단순히 바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은 정말 컸어요. 거실만 저희 집 2배는 될 것 같았죠. 하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 냄새가 안 났어요.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불편했죠. 손주들이 뛰어나와 저를 반겼습니다. 12살 손자와 9살 손녀였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귀여웠지만 예전보다 키가 많이 자랐더라고요. 할머니, 할머니 왔네. 손녀가 제 허리에 매달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혈육은 혈육이구나 싶었죠. 며느리가 짐을 안방에 두라고 했습니다. 따라가면서 집 안을 둘러봤어요. 거실에는 큰 텔레비전이 있고 소파도 값비싸 보였습니다. 주방에는 반짝이는 기계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아이들 아침은 시리얼로 주시고요. 점심은 배달 주문하시면 돼요. 전화번호 써둘게요. 며느리가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재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 그리고 저쪽 서재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남편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서요.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뭔가 강조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남의 집 물건을 함부로 건드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저 가볼게요. 늦으면 안 되거든요. 며느리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남겨진 저와 아이들만 남았어요.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졌죠. 아이들이 각자 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혼자 노는 게 익숙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때는 골목에서 뛰어다니며 놀았는데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어 아이들에게 뭘 먹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항상 치킨이나 피자 시켜줘요. 손자가 대답했어요. 그런 걸로 끼니를 때우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집에서 만든 밥을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방을 살펴봤더니 냉장고는 컸지만 제대로 된 식재료가 없었어요. 냉동식품과 인스턴트 음식만 가득했죠. 이런 걸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나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잠깐 장 보고 올까? 아이들은 신기해했어요. 엄마가 직접 요리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근처 마트에 갔는데 물가가 정말 비쌌어요. 저희 동네 시장보다 2배는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신선한 재료들을 골랐습니다. 고등어도 사고 멸치도 사고 된장도 샀어요.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남의 집 주방에서 하는 요리였어요. 기계들이 많아서 처음엔 어디가 뭔지 몰랐죠.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고등어 조림을 끓이니 집 안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멸치볶음도 만들고 된장찌개도 끓였죠. 아이들이 주방으로 와서 냄새를 맡더라고요. 할머니, 뭔가 다른 냄새가 나요. 손녀가 신기해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 냄새에 익숙해진 아이들에게는 생소했을 거예요. 저녁 시간이 되어 밥상을 차렸습니다. 흰 쌀밥에 고등어 조림, 멸치볶음, 된장찌개, 김치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한 상이었어요. 아이들이 식탁에 앉았는데 처음엔 어색해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손자가 고등어 조림을 가리키며 물어봤습니다. 생선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죠. 간편한 것만 먹다 보니 말이에요. 고등어 조림이야. 할머니가 시장에서 제일 싱싱한 걸로 골라왔다. 저는 아이들 그릇에 살을 발라서 넣어줬습니다. 가시를 하나하나 골라내면서요. 이런 게 바로 할머니의 손맛이죠. 아이들이 한 숟가락 먹어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손녀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역시 집에서 만든 음식이 최고예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주방에 들어와서 냄새를 맡더니 표정이 미묘해졌죠. 어머님,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요. 요즘은 다 배달로 먹어요. 아이들도 그게 익숙하고요. 며느리의 말에는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괜한 일을 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속이 좀 상했어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었는데 뭐가 문제야. 집에서 만든 밥이 몸에 좋은 거 아니겠어? 그렇긴 한데요. 설거지도 많이 나오고 냄새도 오래 남고요. 아파트 살면서 그런 냄새 나면 이웃들이 싫어해요. 며느리는 환풍기를 틀더니 창문까지 열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 냄새가 그렇게 싫은가 봐요. 마음이 씁쓸했죠. 다음 날 아침에도 저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이들 아침은 제대로 차려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에 또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시리얼 주시면 돼요. 아이들도 그게 편하다고 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에 와서 괜히 분위기 나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어떻게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키우나 싶었거든요.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서 아이들과 둘만 남았습니다. 손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어제 밥 정말 맛있었어요. 엄마 밥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또 해줄까? 네, 좋아요.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 논다더라고요. 저도 따라가서 벤치에 앉아 지켜봤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몇 분 계셨는데 다들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았습니다. 손주 돌보러 와서 어색해하는 모습들이요.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님도 손주 봐주러 오셨어요? 네, 며느리가 출장 간다고 해서요. 요즘 며느리들 참 바빠요. 우리 때랑은 다르죠. 그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더라고요. 세대 차이, 생활 방식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도 아들 집 생활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는 간단하게 먹고 점심은 직접 해서 먹였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 아이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자가 뛰어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숨바꼭질해요. 그래, 어디서 할까? 집 안에서요. 제가 술래할게요. 손자는 눈을 가리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손녀는 어디 숨을 곳을 찾아 돌아다녔어요. 저도 함께 놀아주기로 했죠. 거실장 뒤에 숨어 있는데 손녀가 서재 쪽으로 가는 게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곳이에요. 저는 얼른 따라갔죠. 거기 들어가면 안 돼. 하지만 손녀는 이미 문을 열고 들어간 후였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뭔가 건드리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요. 서재는 생각보다 어수선했습니다. 서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죠. 손녀가 책상 밑 서랍을 열어보려고 하길래 얼른 말렸습니다. 안 돼.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서랍이 이미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검은 비닐봉지가 보였습니다. 손녀가 궁금해서 꺼내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저는 얼른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비닐봉지는 바닥에 떨어진 후였어요. 안에 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죠. 돈다발이었습니다. 5만 원짜리가 고무줄로 묶여 있었어요. 몇 뭉치나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수첩 같은 것도 있었고 휴대폰도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평생 장사를 해본 제가 보기에도 이상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현금을 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할머니, 우리 아빠가 돈이 많나 봐요. 손녀는 신기해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급하게 돈을 다시 비닐봉지에 넣으려고 하는데 수첩이 열렸어요. 그 안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적힌 이름들이 많았어요. 그 옆에 큰 금액들이 적혀 있었죠. 김순희 할머니 마이너스 3천만 원, 박철수 할아버지 마이너스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손녀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정리하자. 급하게 모든 것을 비닐봉지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고 서재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죠. 아이들에게는 이 일을 비밀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혼날 수 있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계속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장사를 오래 해본 사람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저 돈은 정상적으로 번 돈이 아닌 것 같았어요. 수첩에 적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름도 이상했고요. 혹시 아들이 나쁜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재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아들이 정말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함부로 물어볼 수도 없었죠. 며느리가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확히 무슨 일 하는 거야? 며느리는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대답했죠. 투자 관련 일이에요. 어르신들께 좋은 투자처 소개해드리는 거죠. 어르신들한테? 제가 다시 물으니 며느리가 불편해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예요.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려워요. 며느리는 화제를 돌리려고 했지만 저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라니. 서재에서 본 수첩이 떠올랐어요.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은 예전보다 살이 쪘고 옷차림도 화려했어요. 비싼 시계를 차고 있더라고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들 잘 봐주셨죠? 아들은 반가워했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고 싶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뭐냐?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니 아들도 당황했습니다. 엄마, 복잡한 거예요. 금융 쪽 일이라서 설명하기 어려워요. 나는 평생 장사만 했지만 바보는 아니다. 제대로 설명해봐. 아들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어르신들께 연금을 불려드리는 일이에요. 정부 지원 사업이거든요.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니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날 밤 저는 시장에서 알던 김순심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몇 달 전에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우울증에 걸려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평생 모은 돈을 순식간에 잃다니. 혹시 우리 아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건 아닐까요? 서재에서 본 수첩의 이름들이 김순심 할머니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 아닐까요? 생각할수록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며칠 후 며느리와 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서재에 있는 돈들은 뭐야? 며느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님이 서재에 들어가셨어요? 아이들이 놀다가 실수로 들어갔는데 돈 뭉치를 봤거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더니 제 손을 잡더라고요. 어머님,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남편이 하는 일이 완전히 깨끗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시면 우리 가족이 다 무너져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뭔 죄예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김순심 할머니 같은 분들 생각하니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죠. 며느리는 계속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아들이에요. 친아들이잖아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택할 것인가.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김순심 할머니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들이라도 잘못한 건 바로 잡아야 해. 며느리는 발작하듯 울면서 만류했어요. 어머님, 정말 안 돼요. 아이들은 어떡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거예요. 며느리가 급하게 제 팔을 잡더라고요. 어머님, 제발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아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그냥 걱정이 많으시다고. 며느리가 얼른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 말이야. 정말 깨끗한 일이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서재에서 봤다. 그 돈들과 수첩.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얼굴이 하얘졌어요. 한동안 정적이 흘렀죠. 엄마가 어디까지 아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평소 보던 아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무서웠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을 빼앗는 일하는 거 맞지?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니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정직하게 살아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도 남의 돈을 훔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손주들이 놀라서 나왔어요. 할머니, 왜 그래요? 너희는 방에 들어가 있어.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중이야. 손주들을 방으로 보내고 다시 아들과 마주했습니다. 엄마, 지금 저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세요?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니? 아들이 갑자기 웃더라고요.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엄마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여기서 일주일이나 지내면서 모르는 척 했잖아요.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협박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손주들도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감옥 가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아들은 제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손주들 생각하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때 김순심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분도 누군가의 할머니였을 텐데 이런 식으로 당했겠죠. 안 돼. 나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때 저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미리 찍어둔 사진들을 경찰서에 보냈거든요. 아들이 모르게 말이에요. 이미 늦었다. 경찰이 곧 올 거야. 아들이 당황해서 서재로 뛰어갔습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했겠죠. 하지만 이미 사진으로 다 찍어뒀으니까요.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손주들을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여기 있어야 해. 너희 잘못이지 아이들 잘못은 아니야.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와서 아들을 체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옳은 일을 한 거니까요. 며느리는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났어요. 잘못한 건 너희야. 나는 옳은 일 한 거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들의 범죄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수십 명의 노인들을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거였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사기였죠. 피해자 명단을 보니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부분이 70, 80대 어르신들이었어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다 빼앗긴 거죠.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어요. 피고석에 앉은 아들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검사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증거를 경찰에 제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시장에서 아는 할머니가 이런 사기를 당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분 생각하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친아들을 신고하는 게 쉬운 결정이었나요? 쉬울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내 아들 하나 감싸려고 수십 명의 어르신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80이 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을 다 잃었어요. 이제 병원비도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어요. 그분의 증언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그 나이가 되면 저런 처지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다른 피해자 할아버지도 증언했습니다. 연금을 불려준다고 해서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요. 아들한테도 말 못하겠어요. 창피해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분들에게 상처를 준 거였어요. 판사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말했어요. 나는 평생 재래시장에서 생선 팔아서 살았어요. 푼돈도 소중히 여기며 정직하게 살았죠. 그런데 내 아들은 늙은이들의 피 같은 돈을 훔쳤어요. 목이 메어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죗값은 치러야 해요. 그래야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용서를 빌 수 있을 거예요. 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원망스러운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죠.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사기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아서 중형이 나온 거죠. 법정을 나서면서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만족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아들이 교도소에 간 후 며느리는 고급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빚도 많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부담스러웠겠죠. 며느리와 손주들은 제 동네 근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 왔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점차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며느리도 마음을 고쳐먹고 일자리를 구했어요. 마트에서 계산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소박해졌지만 진실한 삶을 살고 있죠. 저는 다시 손주들을 돌봐주게 됐습니다. 이번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있어서 힘이 된다고 했어요. 손주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배달 음식 대신 제가 만든 밥을 더 좋아해요. 고등어 조림 해달라고 조르기도 하고요. 어느 날 손녀가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진짜 슈퍼맨이에요. 우리 가족을 지켜줬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선택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가끔 아들 생각이 납니다. 교도소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걱정되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옳은 선택이었거든요. 피해자 할머니들 중 몇 분과 연락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제가 신고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비록 돈은 돌려받지 못했지만 범인이 처벌받아서 속이 시원하다고 했어요. 요즘은 예전처럼 시장에 가서 장을 봅니다. 상인들이 반갑게 맞아줘요. 제 이야기를 들고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요. 어젯밤에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시장 장사판 같았구나. 힘들고 고된 일의 연속이었지만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아들을 신고한 일도 마찬가지였죠.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잘못된 길로 빠진 아들을 바로 잡아주는 거였고요. 며느리가 요즘 자주 말해요. 어머님 덕분에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됐어요. 처음엔 원망했지만 이제는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가정도 평화로워졌으니까요. 저는 이제 편안합니다. 비록 아들은 교도소에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그때는 진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길 바라죠.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정직함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가끔 시장에서 만나는 분들이 물어봐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들을 직접 신고하다니.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제 선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걸 알아요.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한 어르신들도 조심하게 됐다고 하시거든요. 오늘도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된장찌개와 고등어 조림이었어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편하네요. 양심에 거리낄 게 없으니까요. 비록 가난하지만 정직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내 인생도 장사판 같았지만 이 선택만은 잘한 거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